혹시 당신이 버린 아이가 이제는 당신 없이도 웃을 수 있게 되었다면 당신은 그 미소를 되찾기 위해 어떤 거짓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나영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오범수에게 한이를 돌려달라 말할 자격이 있다고 믿고 있었다. 출산 이후 산후우울증이라는 어두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세상과 단절되었던 그 시간들. 그녀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고 동시에 누구도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 무렵 떠났던 결정을 후회했지만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한이가 자라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난 갈망은 점점 집착이 되었다. 그 아이가 나 없이도 잘 자랐다는 사실이 기쁨이 아니라 상실처럼 다가왔다. 한이는 분명 자신의 피를 나눈 딸이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나영은은 한이가 자신에게 돌아와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녀는 법적 조치를 준비했다. 오범수가 독수리술도가에서 한이를 돌보는 상황, 그 환경이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위협이 된다는 주장을 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법률 대리인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한이가 작업장이 딸린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 어린아이에게 적절하지 않은 위생 상태, 정서적 안정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증거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모든 자료는 곧 법원에 제출되었고 나영은은 조용히 그 결과를 기다렸다. 며칠 뒤 오범수는 서울가정법원이라고 적힌 봉투를 받았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열었지만 내용을 읽는 순간 그의 숨은 급격히 가빠졌다. 양육권 변경 청구서. 문서에는 피고 오범수가 자녀 오한이에게 부적절한 양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친모 나영은에게 양육권을 인도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결정이 명시되어 있었다. 분노는 곧 절망으로 번졌다. 그는 법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그 아이를 진심으로 키워온 사람의 손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영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예상한 듯 차분하게 말했다. 내가 말했잖아. 한이 내가 데려가겠다고. 네가 만약에 그 여자랑 결혼이라도 하면 한이는 그 밑에서 크는 거잖아. 그건 절대 못 봐. 이제 한이는 내 거야. 며칠 뒤 나영은은 법원 집행관과 함께 독수리술도가를 찾아왔다. 법원의 결정문을 들고 나타난 그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한이를 요구했다. 마광숙은 당황했고 공장 식구들도 충격에 휩싸였다. 누구 하나 그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러나 법은 냉정했고 한이는 결국 나영은의 품으로 안겼다. 한이는 엄마라 불리는 그 품을 본능적으로 거부했다. 낯선 손길에 몸을 비틀었고 입을 앙다물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나영은은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문제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한이는 하루도 울지 않는 날이 없었다. 밥도 먹지 않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무엇보다 아빠만을 찾았다. 나영은은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자기가 낳은 아이가 자신보다 그들의 손길을 더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지. 혼란과 불안이 뒤섞인 나날이 이어졌고 결국 나영은은 지쳐갔다. 그때 독고세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세리는 조심스럽게 한이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요청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한이가 계속해서 음식을 거부하고 병원까지 다녀온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렇게 약속 장소로 한이를 데리고 나간 날 세리를 본 한이는 즉시 두 팔을 벌렸다. 세리의 품에 안긴 순간 아이는 거짓말처럼 울음을 그쳤고 준비해 온 이유식을 받아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나영은은 말없이 얼어붙었다. 그날 함께 나왔던 장미애는 조용히 나영은에게 말했다. 이해해요. 저도 그랬어요. 강수 제 아이였는데 제가 키우질 못했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이는 낳는다고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 키운 사람이 부모가 되는 거더라고요. 지금 한이 보세요. 그 미소 당신이 만들어줄 수 있는 표정이 아니에요. 장미애의 말은 비수처럼 박혔다. 나영은은 무너졌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쥐고 있던 자격이라는 이름의 허상을 뼈저리게 느꼈다. 한이를 향한 애정이 아닌 세리를 향한 질투와 죄책감이 자신을 몰아갔던 것이다. 그녀는 그제야 한이에게 자신이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그날 밤 나영은은 다시 혼잣말을 되뇌었다. 그래도 내가 한이 엄마인데. 그 한마디는 그녀가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녀는 법률 대리인을 다시 불러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한이의 진짜 행복을 찾는 싸움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었다. 오강수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독수리술도가 창고 정리를 마치고 뒤늦게 안채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러나 마광숙의 전화 한 통이 그의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강수야, 신라주조 안에서 움직임이 이상해. 너 잠깐 올라올 수 있니? 그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며칠 전 독고세리가 기자회견을 열어 독고탁의 비리를 세상에 드러낸 직후부터 신라주조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 조작된 재무제표, 차명계좌 의혹이 폭로되며 언론은 연일 신라주조를 다뤘고 사내 주주들은 급기야 비상운영체제 구축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신라주조의 구조는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폐쇄적이었다. 독고탁은 수십 년간 가족 경영체제를 고수하며 문서상 임원 몇 명을 앞세웠을 뿐 실제 지휘권은 독고탁 단독이었다. 그가 자취를 감추자 신라주조는 사실상 지도 없는 배처럼 표류하기 시작했다. 이때 의외의 인물이 언급되었다. 독고탁의 피를 잊지 않으면서도 술도가와 신라주조를 모두 경험한 사람. 그 이름은 오강수였다. 비록 강수는 독고탁의 혈연이 아니었고 신라주조의 임직원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과거 신라주조에서 짧은 기간 납품 품질 감독 업무를 맡은 경력이 있었고 그 무렵 생산팀과 회계팀 사이의 자료 흐름을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는 독수리술도가의 일원으로 신라주조의 부패에 맞서는 세력들과 이미 긴밀히 움직이고 있었다. 마광숙은 이 점을 이용했다. 그녀는 신라주조의 한 내부 인사에게 강수를 추천했다.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건 독고탁과 엮이지 않은 사람뿐입니다. 강수는 내부를 꿰고 있고 경영 야욕이 없는 인물이에요. 게다가 지금 신라주조가 살려면 누구든 정상화 중이라는 메시지를 외부에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사회는 처음엔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대외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라도 비상 임시 대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결국 오강수는 신라주조 비상경영대책위원 자격으로 외부 감시자로 투입되게 되었다. 정식 임명은 아니었지만 대외적으로는 대표 대행이라는 형식의 권한이 부여되었다. 강수는 처음엔 이를 거절하려 했다. 형수님, 전 독수리술도가 사람이에요. 신라주조는 우리 가문과 싸우는 곳이잖아요. 그의 말에 마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래서 네가 가야 해. 적진에 들어가서 그 안에 뭐가 썩었는지 밝혀야지. 그녀의 말은 명확했다. 이건 협상이나 야망의 문제가 아니라 독수리술도가를 지키기 위한 작전이었다. 세리 역시 조용히 강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강수 씨는 그런 사람인 거 알아요. 우리를 위해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사람. 그녀의 말에 강수는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대답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날 이후 오강수는 신라주조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대표 직함은 없었지만 외부 경영 위기 컨설턴트로서 생산 라인, 회계 흐름, 인사 기록까지 거의 모든 문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그는 그 자격을 이용해 독고탁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이사회는 대외적으로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내세웠고 언론은 독고탁 이후의 신라주조를 조심스럽게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몰랐다. 그 내부에서 조용히 독수리술도가의 막내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오강수는 적진 한복판에 들어선 자신을 매 순간 낯설게 느꼈다. 그러나 그가 왜 그 자리에 서야 했는지를, 누구의 핏줄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매일 되새기며 무너져가는 진실의 벽을 하나씩 걷어내고 있었다. 독고세리가 신라주조 비리 장부를 공개한 기자회견 이후 독고탁은 본격적인 반격 준비에 들어갔다. 그는 회사를 나와 별장으로 은신하면서도 자신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유지하려 했었다. 신라주조는 대표 부재 상태에서 이사회와 주주들의 갈등이 깊어졌고 회사 안팎으로 위기감이 팽배했다. 그 사이 오강수는 대표 대행 자격으로 회계감사를 지휘하고 있었고 내부 자료를 검토하던 중 은밀히 보관된 장부 이면에 감춰진 비자금 계좌를 발견했다. 그 장부 속 거래는 단순한 불법 유용을 넘어서 형제들의 명의로 위조된 차명 계좌를 만들어 자금을 이동시킨 정황이 담겨 있었다. 그동안 가족을 앞세워 쌓아온 독고탁의 권력이 사실상 가족의 이름을 팔아 만들어진 허상에 불과했음을 강수는 깨달았다. 이 사실을 접한 마광숙은 즉시 강수와 세리를 불러 긴급히 상황을 공유했다. 마광숙은 독고탁이 은퇴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고 이 자료가 그가 다시 회사를 틀어주려는 결정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리는 아버지의 거짓된 권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결심을 굳혔고 강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강수는 밤마다 술도가 마당에 나와 서성거렸다. 그는 자신이 막내로 살아온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태어나자마자 이름도 없이 버려졌던 과거, 자신을 처음 막내라 불러준 형들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아무도 그가 남이라는 걸 의심하지 않았던 시간들. 최근에야 비열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형제들 누구 하나 그에게 거리를 두지 않았고 그 역시 그들을 피 한 방울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장미애는 강수의 방문 앞에 조용히 섰다. 장미애는 과거 독고탁과 만나기 전 어린 강수를 낳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기를 술도가 앞에 두고 떠났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 결국 자식을 버리는 선택이었음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다. 강수는 조용히 어머니의 말을 들었다. 그는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고 그보다 더 오래 어머니의 부재를 용서해온 사람이었다. 그날 밤 장미애는 오랫동안 버려졌다고 믿었던 아이가 여전히 가족 안에 살아있다는 사실에 조용히 오열했고 강수는 그런 어머니의 등을 조용히 토닥였다. 어린 강수를 낳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기를 술도가 앞에 두고 떠났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 무렵 독고탁은 자신이 숨겨온 마지막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독고세리의 출생에 관한 오래된 서류와 장미애가 과거에 남긴 몇 개의 서신을 조작해 스캔 파일로 만들어 두었다. 그는 이 정보를 언론에 흘려 세리의 존재 자체를 흔들고 딸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무너뜨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려 했다. 오강수는 그런 독고탁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된다. 지금까지 형들의 막내로 살아온 인생을 지키는 일은 더 이상 뒤에서 조용히 참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어야 한다는 확신이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자신이 술도가 앞에 버려졌던 아이라는 사실, 자신의 이름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형제들과 어떤 가족 안에서 살아왔는지를 세상에 직접 말하기로 했다. 그리고 독고탁이 어떤 식으로 가족의 이름을 이용해 권력을 지켜왔는지도 함께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기자회견 이후 신라주조는 혼란에 빠졌다. 일시적으로 이사회가 마비되었고 독고탁은 회사를 떠나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조용한 정막은 오히려 더 큰 불안을 증폭시켰다.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독고탁은 결코 이대로 무너지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불안은 오래가지 않아 현실이 되었다. 회사 서버 일부가 해킹당했고 동시에 온라인에는 익명의 제보가 급속도로 퍼졌다. 제보 내용에는 오강수가 술도가에서 주워온 자식이며 장미애의 혼외자라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다. 형제들이 그 사실을 모른 채 지내왔다는 점과 함께 독고세리가 이복 남매인 줄 알고도 오강수와 연애 감정을 나눴다는 자극적인 문장도 함께 담겨 있었다. 허위와 진실이 뒤섞인 이 폭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며 술도가 형제들을 정면으로 흔들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오강수를 찾아간 사람은 오범수였다. 그는 막내 강수를 누구보다 아꼈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을 형제애를 지켜온 사람이었다. 오강수는 가족 사진을 꺼내보며 자신의 존재가 가족을 흔드는 트리거가 되었다는 자책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오범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강수가 술도가 형제들 가운데 막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고 그 어떤 피보다 지난 시간의 유대가 강수의 자리를 지켜줄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마광숙은 신라주조의 회계 시스템을 다시 정밀 검토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수상한 계좌 흐름을 발견하게 된다. 독고탁이 형제들의 이름으로 위조한 차명 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이동시킨 흔적이 포착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횡령을 넘어 가족 전체를 범죄에 연루시킬 수 있는 폭발적인 사안이었다. 마광숙은 오강수와 독고세리를 불러 사실을 알렸고 세 사람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오강수는 장미애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장미애는 강수를 낳고도 아무 말 없이 술도가 앞에 버렸던 과거를 사죄했다. 오강수는 그 모든 진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어머니의 죄책감을 조용히 감싸 안았다. 그는 자신이 진짜 사랑받지 못한 존재였다고 느꼈던 과거와 지금 형제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 사이에서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오강수는 기자들 앞에 서서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는 자신이 술도가 앞에 버려진 아기였다는 사실을 밝히면서도 동시에 형제들 속에서 자신이 어떤 사랑을 받고 자라왔는지를 상세히 고백했다. 오강수는 가족이란 피로 맺어진 관계보다 함께 지켜온 시간에서 태어나는 것임을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그날 방송은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고 사람들은 오강수를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진실을 직시한 진짜 가족의 막내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시간 독고탁은 조용히 USB 하나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 USB에는 세리의 출생 의혹 최종이라는 폴더명이 붙어 있었고 아직 누구도 그 파일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